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형사법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우리 학원 쪽에서는 커리가 좀 촘촘하게 짜 있어서 금방금방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쪽 신림동에서는 아직도 민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법원행시 그 직렬 때문에 거기 수업하다 왔는데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민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좀 괴로웠는데 신림동 쪽에서 왜냐하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 뒤에 자기 혼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일단 진도표 이제 드릴 테니까요. 진도에 좀 맞춰서 가십시오. 그래서 사례는 웬만하면 제가 진도에 맞춰서 넣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쪽 국가적 법이 거 있잖아요.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익 도피. 오늘도 이제 그런 게 나왔을 건데 그런 건 한두 개가 낍니다. 끼는데 살짝 정도 넣고요. 주된 논점은 이제 나중에 그쪽 진도 범위에 들어갔을 때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거의 맞춰놨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참고로 이 문제는 전부 김정철 변호사도 똑같이 씁니다. 제가 엉터리를 하면 그쪽도 망해. 그래서 확 어려운 문제 내볼까 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이거 제공하고 있는데 저기 종합 문제를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종합 문제를 넣을 데가 없어서 아직 제가 형소는 완성은 안 시켰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는 형소 쪽에다가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소 문제가 같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 문제 꽤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여기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쓸까 해가지고 일단 형법 끝난 다음에 이제 형소에서 조금씩 해서 종합 문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형소 문제만 넣으면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19번부터 30번까지가 우리 형소 문제잖아요. 근데 다 짧잖아 거기는. 그리고 이제 31번부터가 종합 문제인데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실력이 판가름 나는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합 문제도 넣었으니까 그거 왜 형법에는 종합 문제가 없냐? 진도 범위 내에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꼭 문제를 내다가 몇 번 검토를 하면서 바꿔요. 괜찮을까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넣기 때문에 실전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내세요. 분석표 좀 내세요. 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이 뭐를 더 어려워하고 그런 건지를 파악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렇게 이제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쪽 문항 분석표를 보면서 제가 뭐랄까 뭐 한 3분의 2가 맞춘 건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반절 이상 틀린 그런 것들만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때 또 끝나고도 질문하십시오. 자, 보시면 문제 1번에서도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최신 판례를 몇 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례도 넣을까 말까를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미리 한번 틀려보면 기억이 많이 나요. 미리 틀려보거나 하게 되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가차없이 좀 몇 개 넣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안 나오길 바라는데 늘 나오죠. 자,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위임도 하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 뭐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어쨌든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건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게 다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이거 옛날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데 이거 최신 판례예요. 이것도 최신 판례로서 이제 등장한 겁니다. 올해 2월에 나온 거니까 꼭 좀 외워두십시오. 근자에 법률주의 관련된 판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번. 아동학대 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34조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 다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소시효는 이게 소송법 규정입니까? 실체법 규정입니까? 당연히 소송법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은 소송법에는 적용한댔어요, 안 한댔어? 안 한다 그랬죠. 그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니다.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34조 1항 소급 적용 등에 관해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인 9월 24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봐야 된다. 당연하죠.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라서 원래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벌 불소급 원칙은 어디에 적용돼요?
범죄 성립과 처벌 관련된 실체법에 적용됩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에만 적용되지 공소시효 옛날 5.18 특별법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쪽은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래서 요것도 작년 9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삼 절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미 다른 시험들에서 다 기출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대충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 홍삼이 매우 유명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혼합해서 다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을 만들 건데 A 지역에서 실제 재배한 거는 한 10%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 재배한 거를 합쳐가지고는 A 지역 홍삼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런 걸 갖다가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미리 법에서 몇 프로 이상이 들어갔을 때만 그 지역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요. 그죠? 그런 규정도 없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쇠고기도 있었잖아요. 어디 지역 소다고 해서 한우라고 했었던 그 사례랑 같은 취지예요. 특정 지역 소라고 해서 판매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홍삼 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 등 이걸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처벌하면 유추입니다. 유추해석. 피고의 불리한 유추해석이에요. 그리고 4번이 좀 의아스러운데 자 보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이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량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식품 첨가물이 1인 섭취한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동그라미 현저히 초과 여기를 체크합니다.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식품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를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의 취지를 고려하면 3번 같은 거 생각하면 미리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를 초과했을 때 처벌한다는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거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해도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준이 없었지만 처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랑은 좀 달라. 그래서 피고인의 오히려 좀 불리하게 된 거라서요. 요거를 제가 문제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식품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처벌을 해버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작년 판례인가요? 재작년 거구나. 근데 아직 안 나와서 참고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 가지고요. 판례가 한 4개가 있어요. 최신 판례가. 4개가 있는데 그것 좀 같이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범행 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는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된 자도 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보면은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유추해석이라 그랬어요.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뽑힌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과 그냥 규정에 따라서 대행을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같이 보진 않았습니다. 같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 관련해 가지고요. 판례에서 근자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임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시이사 이런 사람들. 근데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는 또. 그래서 그 판례들 나중에 어차피 최신 판례 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3개년 판례 잡혀 있긴 한데 그때 정리 쭉 4가지를 비교해 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비교돼서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왜 자주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임직원 등도요.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죄 주체로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법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한 4개 정도가 지금 여기에 쌓여 있으니까 특별히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제일 나오기 좋은 게 딱 이거라서 제가 하나 낸 겁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뭔데 애매하게 됐을까? 2번도 죄형법정주였구나. 여기서 제가 설명할 거면 몇 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다 할라. 자, 일단 D부터 볼까요? D. 아까 제가 이제 도시정비법 얘기 나왔잖아. 그거 관련된 게 하나가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84조에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해당하는 수령이 당시에 상업등기부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 한정되지만 실질적 경영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도시정비업법 84조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것 같죠? 실질적인 경영자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서는 또 역으로 봤어요. 이거 하나 외우십시오. 이건 좀 외우십시오. 우리가 역대도 뭐 약국 그런 거 있어서 실질적 경영자인 약사가 처벌돼야 되는 게 맞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유독 우리 판례 그렇게 안 봤어요. 여기서 어쨌든 상업등기부의 수령이 당시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일단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지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2014년 판례입니다. 예전 판례긴 한데 그래서 요것도 좀 외워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A 기억해야죠.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시중은행에서 세금 수납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래서 그 세금 수납 영수증이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그 은행 이름으로 나간다니까요. 은행의 담당 직원 이름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법률 등에 의해서 일부 공무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건 맞잖아. 하지만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로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박안전법 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129조 내지 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이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유추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임직원으로 의제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가지고 뇌물수수죄에서는 주체로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 공문서나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바꿔놓으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저는 웬만해선 말을 되게 잘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거 어색한 데서 답을 고르거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예전 그 세금 수납 영수증하고 똑같이 기억하세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세금 수납 영수증 발행한 거 사문서라고 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해설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써 있어요.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한번 잠깐 펴보시면 판결류 1번에 그 얘기가 써 있죠.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 예전에도 그 세금 수납 영수증 사건에서도 그대로 있는 문구예요. 이걸 다시 동원을 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전압 판례입니다. 작년 전압 판례인데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전압 사례예요. 전압 사례 좀 복잡한데 어쨌든 만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나 정보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의한 정보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요.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 이루어진 행위여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전압판례 태도입니다. 그대로 제가 실현하는데 뭔 소리냐면 갑을병이 공모를 해서 일단 A에게 보이스피싱을 시켜가지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특정 계좌로.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끝난 거고 그 계좌도 역시 뭐겠어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대포 통장에다가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서 다시 그 돈을 인출하는 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앞에서 돈 들어온 순간 끝났고 그 뒤에 돈 빼는 행위를 따로 범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사례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불병이 A를 기망해가지고 누구한테 역시 기망당한 B 통장에다 돈을 넣게 한 거예요. 그리고 B한테는 뭘 알아냈어요? 비밀번호 등을 이미 알아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언제 이미 범행은 끝났다? A 기망에서 B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했을 때 이미 기소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 B의 계좌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딱 그것만 요체 끄집어내서 제가 문제화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감시제도 이건 뭐예요?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입니다. 자, 보안처분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니까 보안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감시제도 당연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예. 그렇게만 결론만 봐도 여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아청법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왠지 이렇게 막 써놓으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거를 좀 넓게 교복만 입고 나와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0대 아저씨가 뭐 40대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왔어. 이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명백히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엄격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뭐 때문에 틀렸을까? 일단 여러분이 뭐 1번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유명한 지문입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 범죄인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돼 형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유리한 거 골라 잡으면 돼요. 수차 변경됐을 때. 그래서 그 전부의 법률을 비교하여 가장 약한 형이 가벼운 법률 적용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문 넣어놓은 거잖아요. 헌재법 48조 3항 이게 몇 조지? 하여튼 47조 3항이구나. 그 내용을 하나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송두일 교수 사건에서 나왔던 건데요. 송두일 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에 독일에서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인주의가 적용되겠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었으니까. 그래서 속인주의를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송두일 교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이제 상실하고 독일 국적을 가졌을 때 직접 북한을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날 게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총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국주의부터 나와야 돼요. 기국주의도 뭐죠?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해. 다만 그 장소가 어디여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돼야 돼. 그죠? 근데 독일에서 북한으로 다이렉트로 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건 당연히 빼고. 그 다음에 5조와 6조가 남습니다. 5조가 뭐예요? 절대적 보호주의죠.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는데 무슨 죄? 내, 외, 국, 통, 유, 문, 인이죠. 그래서 내, 외, 국. 이건 우리가 써먹을 일 없을 겁니다. 내란 회환, 국기 국장에 관한 죄고요. 그 다음에 통부터 우리가 써먹죠. 통화에 관한 죄. 그래서 사실은 통화에 관한 죄 나오면요 세계주의가 사실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대에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지만 통화 나오면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이에요. 볼 것도 없어. 어느 나라 놈이 무슨 짓을 했는가 볼 것도 없이 통화 나오면 무조건 적용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그냥 말씀드리고 다음에 유가증권 있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문서인데 공문서 공인장만 들어가죠. 공문서 공인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조에 가니까 역시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누구에게 죄를 범해야 돼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해야 돼.
어디에 있는 거 이외 5조에 기재된 제 이외죄를.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나오는 게 그러면 5조에서는 공문서 공인장이니까 사문서 사인장 6조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6조에서는요 개인적 법익을 얘기합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물론 이제 대한민국 하니까 국가적 법익 아닌가 했는데 아니 국가라고 해서 개인적 법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까? 국가도 절도죄 피해자 되고요. 사기죄 피해자 되고 횡령 피해자 다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 6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문서, 사인장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적 주식회사의 뭐 인장을 위조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사인의 인장을 위조했다. 뭐 문서를 위조했다. 안 돼요. 이거는 6조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더불어 5조 대상도 아니고. 그럼 적용할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극렬하게 나누는 게 통화 나오면 무조건 적용돼요. 그리고 사문서 사인장 나오면 무조건 적용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나올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송도일 교수 사건도 국가보안법이 내외국통 유문임에 걸립니까? 아닙니다. 이 국이 국기국장이라니까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그리고 설마 국가보안법이 개인적 법익입니까? 역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역시 이 사건에서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할 때 세 개가 떠올라야 돼요. 기국주의 한번 떠올리고 근데 기국주의는 대부분 안 돼. 우리하고 상관없고 5조 아니면 6조가 적용되게 돼요. 5조 아니면 6조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 관계 꼭 기억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적이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광구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업권자의 소유로 본다는 광업법 규정이 다만 토지 소유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농작물에 등등등 개정됐어요. 자 일단 다 필요 없고 이 광업법 개정이 법적 견해 변경일까요? 사실관계 변경일까요? 법적 견해 변경일까요? 사실관계 변경일까요? 저는 물론 사례형 때문에 그땐 잘 얘기 안 했겠구나. 객관식에도 늘 강조했지만 동기설에서 법적 견해 변경은요 중대한 법률 변경입니다. 우리가 광업법을 알아요? 몰라. 우리가 아는 거는 민법, 민소, 형법, 형소, 그다음 뭐야 특가법, 특경법, 뭐 폭처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변경이면 전부 법적 견해 변경이에요. 광업법 따위가 어디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다만 좀 더 플러스 시키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거 당연히 아청법, 성폭법도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법 공부하는 것들 그런 거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고 허건날 안 되는 것 중에 등장하는 게 외국환관리법입니다. 외국환관리법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100%야. 외국환 나오면 그냥 안 넣으면 돼요. 자 근자에 2015년 16년에요. 우리 쪽에서 법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조 2항 적용되는 법적 견해 변경 사례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특가법, 폭처법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 말씀드리고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말로 뭐냐면 추급표가 부정되는 사안은 이거랑 같은 말이고 마지막으로 법적 견해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한 뿌리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이거는 법적 견해 변경 동기설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거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들 꼭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판례들 몇 개 쌓였으니까 꼭 대비하십시오. 그렇죠. 대비하길 바라겠고. 그래서 광업법에서 이거 이제 틀린 거예요. 광업법 듣보잡이라니까 이게 무슨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1조 2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박죄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생각해? 이제 드디어 나오더만. 신정환이가 드디어 나오죠? 그 친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속인주의에서 당연 형법이 적용됩니다. 자 됐고 4번은 훌륭하십니다. 이건 다 맞췄네. 훌륭해요. 좋습니다. 모르신 분들 틀린 분도 있을 건데 이것들 좀 하십시오. 이게 다 뭐야? 이제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냐 이건들 쭉 했고 2번은 니은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니은 디귿 같은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제가 이제 법적 견해 변경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은 일반론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도 마찬가지네요. 5번도 일단은 제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음 하나만 체크할게요. 5번의 미음인데 이거는 중대한 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벌 규정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이요, 뭘로 봤어요? 이거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랐었어요. 무과실책임서를 따랐었어. 왜냐하면 면책 규정 같은 게 없었어요. 일반 법에.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 법인이나 사업주를 처벌한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만 안 있었어요? 헌재가 다 뒤집어 버렸어요. 2007년에 이 면책 조항 없는 양벌 규정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전부 위헌 판결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현행 양벌 규정에 뭐가 들어왔어요? 면책 규정이 들어왔어요. 다시해서 평상시에 법인이나 영업주 등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다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해서 그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싸그리 들어왔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양벌 규정의 개정은 법적 견해 변경이 있어요? 사실관계 변경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때려서 다 바뀐 거예요. 당연히 법적 견해 변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에다가 동그라미 칠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런 거 원래대로 하면 법적 견해 변경도 안 들어가. 근데 여기선 포인트가 뭐예요? 면책 규정 추가 어디에? 양벌 규정에. 됐죠? 그래서 요거 외에도 여러 법 있습니다. 여러 법들이 있어요. 양벌 규정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는 하나 체크를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중요법 아닌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죠. 6번도 훌륭하시군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좋아요. 5번에서 잘 맞췄네요, 여러분이. 5번 어떻게 다 맞췄지? 훌륭하신데? 아, 한 명 틀렸구나. 자, 5번 잠깐 볼게요. 침해범에서의 고의는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만 모든, 여기서 틀렸다고 잡았구나. 모든 위헌범에서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면 족하므로 모든 위헌범의 고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해범은 결과범입니다. 침해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뭐가 있죠? 주체, 객체, 행위, 행위 상황, 결과, 인과관계.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그리고 이거가 다 바로 뭐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에요. 통상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얘기하면 아무 말도 없이 나오면, 그러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바로 여기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범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결과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인식을 해야 돼요. 결과를 인식합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침해범은 기본적으로 뭐로 보면 된다? 결과범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결과를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범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위헌범은 추상적 위헌범과 구체적 위헌범으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이 추상적 위헌범 뭐 강조했죠? 이렇게 쓰면 기억하실라나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잖아. 방화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화죄에서 센 놈 3개 얘기했잖아요. 이 센 놈 3개가 뭐예요? 현주건조물 방화하고, 공용건조물 방화하고,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죠. 그리고 구체적 위헌범의 반대로 약한 놈 3개라 그랬어요. 제가 약한 놈 3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 쓰면 돼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추상적 위헌범 대 구체적 위헌범 요것도 있는데, 얘들에는 조문에,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공공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없어요.
위험 발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주 건조물 등의 불을 놓아 소외하면 바로 그냥 기수가 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세 개 가게 되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뭐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공공의 위험 발생이 규정이 돼 있어요. 조문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무슨 위험 발생이 조문에 써 있으면 구체적 위험 범위고 이런 말이 안 써 있으면 추상적 위험 범위예요.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 위험 범 대표 주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다 제가 조합해 드릴게요. 중 시리즈가 있잖아요. 중 시리즈가 대신에 뭐 제외죠? 중 시리즈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중체포, 중감금죄는 제외입니다. 얘들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중 시리즈에 안 들어가. 중 시리즈가 뭐들인데 대표적으로 중상해, 중송계,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 다 이런 거예요. 전부 공통 요소로 보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써 있어요. 조문에. 됐죠? 그렇게 조문에 써 있다니까 무슨 위험 발생. 이게 다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구체적 위험범. 그러면 그렇게 위험 발생이 조문에 써 있으면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그럼 그거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인식해야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가 바로 고의잖아요. 알겠습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이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이에요. 됐죠?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범죄 종류와 연결해서 쭉쭉쭉 뽑아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 시리즈도 꼭 외우세요. 나온 김에 정리해 봅시다. 중 시리즈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원래 뭐부터 나와 얘들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금방 본 것처럼 구체적 위험범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구체적 위험범은 짤 없습니다. 전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세요. 우리 가끔 예비음모, 뭐 미수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오면 참 괴로운데 어쩔 수 없는데 유명한 것들만 돼요. 우리 시험의 특징은. 이 세 개 추상적 위험범이라서 사실상 미수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예비음모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음모가 있어. 위에 세 개가. 밑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니까 원래 미수가 없어요. 이 세 개는.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시험 문제들에서요 미수 예비음모 그런 거 물어볼 때 꼭 단골로 얘들도 들어가요. 중 시리즈도 잘 들어가. 미수 있냐 없냐 해서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 중체포감금은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요. 중체포감금은 일반 체포감금이랑 같아요. 가중 규정이라서 미수도 있어요. 미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체포감금은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체포감금 중에 가혹한 행위를 하면 돼요. 전혀 이질적입니다. 다른 중상에는 상해를 가하여 뭘 발생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 단치 이런 게 등장한다고. 이거는 전혀 이질적이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문에서 중체포감금이 다른 중시리장 들어가 있으면 그거 100% 틀린 지문이라 그랬어요. 안 들어가도 그냥 틀린 지문 하면은 거의 99% 맞아요. 역대 기출 문제들 보면은 우리 증열 아니더라도 보면 중체포감금이 있죠. 그냥 틀린 거로 쳐. 그럼 맞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네. 그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모든 위험범에서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면 족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그냥 뭐요? 일반적 위험,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바로 기수가 되고 구체적 위험범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고의의 인식 대상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맨날 고의의 인식 대상과 같이 연결해서 나오게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바로 연결되는 게 1번에서 나온 거야.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범에서 위험은 고의 인식 대상이다. 맞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서. 그 다음에 2번 봐요. 중송계 가운데 들어있잖아. 중송계래. 중감금 들어있잖아. 틀렸다니까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중상해, 중유기, 중송계, 중감금은 구성 요건 충족으로 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다. 누구를 빼야 돼? 중감금을 빼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게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온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방화죄 센 놈 3개에 대해서요. 실화 있죠. 과실로 저지르는 센 놈 3개에 대한 실화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고요. 여기 약한 놈 3개 구체적 위험범에 대한 실화가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됐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다시 읽어볼게요. 형법상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 형태로도 존재한다. 맞다니까요. 이 밑에 세 개에 대한 실화죄는 역시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 형태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2번이나 기출된 지문입니다. 직접 시험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이기로 하는 위헌범이다. 우리 판례가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추상적 위헌범으로 바꿔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객관적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돼요. 그리고 기수시기도 어떻게 됐어요?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보니 상대방이 그 해악의 의미를 인식만 해도 바로 기수가 돼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협박죄 제가 문제 냈어요. 사례에서 냈는데 협박죄가 나오게 되면 아직 그게 미기출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묻게 돼 있어요. 그거 내놨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협박죄, 객체, 해악고지의 객체, 기수시기.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출제한 건 2014년 사법시험에서 나왔던 이문 문제를 그대로 일단 약간 각색해서 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이제 계속 제가 이 사례의 문제들 제가 창작한 것들도 좀 있긴 있는데 창작한 게 대부분이긴 하지. 창작한 게 대부분이긴 한데 웬만하면요. 우리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있으면 그거를 좀 웬만하면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제가 낼 게 없어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 미기출 사례들이에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나왔던 건데 한 5년 이상 지났어요. 참고로 올해 제 2회 시험에 나왔던 게 형사소송에서 올해 또 나왔었어요. 일부 상소, 경합범위 일부 상소 관련한 얘기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있는 거는 집어 넣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기출됐던 건 빼고 우리 모의고사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나왔음에도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논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자료를 정리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좀 더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지금 모의고사에서 푼 것만 중에서도요 꽤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제 자랑하고 살잖아. 찍은 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다 그 분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시험 한번 보고서 끝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설 또 참조해가지고 내가 틀렸구나. 또 제가 이제 뭐 써드릴 거 아니야. 이따구로 공부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쓰겠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라 해서 막 써드릴 건데 그런 거 참조해가지고 또 한번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 대비용이니까요. 꼭 여기서 사례 같은 것들 잘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식 선택형도 하다가 제가 문제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할게요. 왜 제가 냈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할 테니까 계속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협박죄도 꼭 기억합니다. 이거 위헌범 맞아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 이게 우리 판례가 좀 특이해. 이걸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봤어요. 직무유기를. 그리고 계속범이라는 것도 같이 외우십시오. 직무유기, 부진정 부작위범이고 계속범입니다. 범죄 종류 관련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7번은 원래 제 수업 들었던 분 같으면 틀리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중 시리즈 중에서 중체포강 나면 그 지문 그냥 틀린 거라고. 그거 제가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실전도 똑같이 가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8번은 양벌 규정인데 이걸 틀렸다? 당황스럽군요. 5번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딴 것들은 그냥 순수 판례인데 5번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양벌 규정에 다 사용자의 면책 규정이 들어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자, 왜 영업주를 갖다가 같이 처벌하냐면 종업원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범과 공범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선임 감독을 다하지 못한 그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실제 위반 행위자는 뭐예요? 그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고 영업주나 그 법인은 왜 처벌된다? 평상시에 그 위반 행위란 종업원을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별개 책임입니까? 종속 책임입니까? 당연히 별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종업원이 처벌되고 나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놈이 책임 무능력으로 처벌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불법을 저질렀다면 평상시에 영업주가 법인이 선임감독 과실 다 하지 않은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따로 처벌될 수 있어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의미를 꼭 기억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 처벌, 영업주 처벌에 전제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업원이 지금 책임 무능력 상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뭔가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걔는 처벌이 안 돼요. 범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영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점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은 5번을 잘 정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판례입니다. 그리고 9번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잘 찍은 거 아니야 이거? 지문이 좀 편하게 들어가서 이런 거 있죠? 자, 참고로 객관식은요, 우리가 지문을 100%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서는 5개 지문을 내. 가나다라마. 가끔 발을 내는데 그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짓입니다. 가나다라 또는 가나다라마까지만 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개만 알아도 답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선택형의 묘미죠. 왜? 속어법을 하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부분은 톡하게 이것까지 건드린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시간 관계상 이건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실전 우리 시험도 그렇게까지 괴롭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알아도 원래는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개수형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내는 거예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도 개수형을 내내 만에 한참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거꾸로 알아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가가 맞는 지문이고 나가 X인데 반대로 알았어. 그래도 그 사람은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형 문제는 고등시험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어렵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써요? 위전착에서 한번 나오죠. 참고로 내일 위전착 냈을걸? 네, 그렇습니다. 내일 위전착 냈으니까 예고를 해드릴게요. 어디다 적어왔는데 내일요 위전착도 냈고요, 우연방위도 냈어요.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적어놨을까? 좋은 게 있었는데 우연방위도 냈고 위전착도 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례에다 써놨구나. 사례에 써놨구나.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시고 위전착 우연방위 냈어요. 불능미수 중지미수 됐어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도 됐으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들 쓰십시오. 최소한 약간이라도 가르쳐드려야 여러분이 답안을 좀 쓰지. 그냥 멍하니 왔다가 멍하니 이런 게 문제구나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써드리는 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얘는 일단 가장 큰 게 뭐예요? 3단계 범죄 체계론이 아니라 2단계 범죄 체계론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이라는 2단계 범죄 체계론으로 구성돼요. 일단 이것부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띄세요. 쓸 게 있으니까.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은 뭐가 있냐면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와 또 약간 띄시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참고로 이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3단계) 범죄체계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3단계) 범죄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쓰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씩 완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갖고는 안 내니까 걱정 말고. 자, 일단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 2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뭐예요? 3단계 범죄 체계상 구성 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까지 합친 거예요. 즉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 해당성이 충족되려면 적극적 구성 요건 표지는 존재해야 됩니까? 부존재해야 됩니까?
당연히 3단계 범죄 체계상 구성요건 요소래요. 당연히 존재해야죠. 그러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얘가 뭐라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래.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존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아유, 여기까지 딱 지워졌구나. 원래 우리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요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요소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자, 고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 고의. 뭐의 존재를 인식하고 뭐의 부존재를 인식해야 될까요? 그래요.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의 부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게 맨날 이거를 거꾸로 써서 틀리게 해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가 존재해야 된다. 틀렸고 고의 인식 대상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의 부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막바로 비판이 하나 쏟아집니다. 아니 존재하는 것도 인식하기도 힘든데 부존재를 인식하라고? 그런 비판을 가요. 부존재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비판점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저 나가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총으로 파리를 죽이는 것 좀 힘들죠? 맞추기 힘드니까. 그래서 파리를 죽이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전쟁 중 적군을 사살하는 것, 적군을 사살한 경우, 사살하는 것.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3단계 범죄 체계일 때와 그 다음에 바로 요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쓰겠습니다. 자, 3단계 범죄 체계론에 의하면은 파리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살인죄의 뭐죠? 구성요건의 해당성 자체가 조각되죠. 그리고 전쟁 중에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리를 죽이는 것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하면 살인죄의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게 맞고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해버렸잖아요. 존재하니까 이게 깨져버려요. 총체적 불법 구성권 해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이 뭐가 돼요? 파리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 이런 비판을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됐죠? 요거 설명해드리고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3단계 범죄 체계상 이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이걸 사실의 착오라도 얘기하죠. 사실의 착오. 이쪽 건드리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가 이거 건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 건드리는 게 뭘까요? 얘부터 할까요? 이거 건드리는 거. 위법성 착오. 다시 해서 금지 착오. 또 같은 말로 뭐예요? 법률의 착오잖아. 법률의 착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전착이 어디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 착오의 중간 정도의 위전착이 있죠. 이 중간 정도에. 자, 지금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성요건적 착오, 적극적 구성권 표지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인식에. 위법성 또는 금지착오, 소극적 구성권 표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위전착도 뭐죠? 어쨌든 이 사이에서 뭔가의 문제가 생긴 거죠. 다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면 뭐라고 봐버려요? 이거를 위전착을 이렇게 봐버려요.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로 13조가 직접 적용된다. 이렇게 책들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이음이에요. 이게 이음입니다. 다시해서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고
금지착오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고 그 사이에 있는 위전착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다시 얘기해서 형법상의 모든 3대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야. 그래서 사실의 착오로 13조가 직접 적용돼요. 고의조각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보통 13조예요. 고의조각 과실범 이렇게 갑니다. 이제 위전착의 하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위전착도 결국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적 착오야. 그래서 13조가 적용돼서 고의조각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13조가 뭐예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는 벌하지 아니한다요. 단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이게 원래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하면 맨날 막 법정적 법설 구체적 이거잖아. 근데 그 전 얘기예요. 원래 구성요건적 착오는. 알겠어요? 우리가 조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을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착오 부분이 좀 약해서 일단 구성요건적 착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도 뒤에 가서는요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 내용들을 세분해서 내기 시작했어요. 사법시험에서도. 우리는 그냥 맨날 나오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맨날 이거 막 구분했잖아.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렇게만 했는데 그 전에 착오 3개가 더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자 말씀드립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저는 총 4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너무 높이 썼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성요건적 착오는 항상 인식사실 미리 써놓고요. 그 다음에 발생사실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했었는데 발생사실인 자기가 인식했던 것과 달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착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1유형이 바로 이게 원칙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구성요건적 착오 얘기하게 되면 고의가 없는 경우예요. 인식사실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발생사실이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튀어나오는 게 몇 조가 적용된다? 13조가 여기 적용돼요.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만 문제 삼게 됩니다. 고의조각 과실범. 이게 원칙적인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형에 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충분히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능미수액이죠.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불러요. 이거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조문이 몇 조예요? 27조 불능미수 얘기입니다. 또 이제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되겠죠. 요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게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실행에 수한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고. 그 다음에 3유형. 우리가 요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인식사실은 경한범죄였어요. 근데 발생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중한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4유형은 좀 밑으로 빼자. 예를 들면 보통 살인의 고의로 총을 쐈는데 맞은 분이 누구야? 직계 존속이었어요. 보통 살인 존속살해. 존속 살해라고 쓸게요. 보통 살인 존속 살해. 그다음 요것도 있죠. 동의 낙태부터 쓰겠습니다. 자신은 동의가 있는 줄 알고 낙태를 해줬어. 근데 없었어요. 부동의 낙태. 또 뭐가 있느냐? 나는 촉탁 승낙이 있는 줄 알고 죽였어요. 근데 없어요. 보통 살인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것도 뭐였어요? 이미 우리가 한번 써먹긴 했지만 자신은
진실한 사실로 생각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갖고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유형에 들어가고 이때 써먹은 게 바로 15조 1항을 써먹게 됩니다. 이건 많이 써먹잖아요. 특별히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한 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경한 범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즉 앞에 동네로 다 가는 거라고요. 이거 흔히 잘 나옵니다. 흔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유형이 인식사실도 범죄고 발생사실도 범죄긴 해요. 근데 이게 불일치하는 거야. 단 몇 유형 제외? 3유형 제외. 3유형 제외.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으니까 뭘 적용하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으로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실수를 걸고 넘어가게 많이 하냐면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갑과 을이 A를 죽이기로 공모해가지고요. 같이 이제 A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막 자꾸 을이 독촉하냐. 야 빨리 쏴, 빨리 쏴 해가지고 갑이 A 이제 팡 쐈어요. 근데 빗나가서 누가 맞았어요? 직계 존속이 맞은 거야. 직계 존속 B가 맞았다고요. 자, 이 문제 되면요. 우리 이제 선택형에서도 그게 이제 사실 지문입니다. 사실은 내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사람 대 사람 구체적 사실에 차고 빗나갔네 방법에 차고.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하고 결론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에서 자주 나온 게 그거예요. 다음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때 결론을 달리하는 사안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 결론 달라진 사안이 뭐밖에 없어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우고 있잖아. 에? 그렇게 외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3유형은 학설로 가요? 이미 조문으로 해결을 해요? 이미 조문으로 해결하죠. 금방 그 사례 지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 대 사람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설로 가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결론이 다르네 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라고요. 조문으로 해결되는 건 먼저 조문으로 가요. 즉 학설 간의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금방 같은 사례도 보통 살인의 고의로 존속 살해를 실현한 경우라서 15조 1항이 적용돼서 그냥 보통 살인으로 처벌되도록 돼 있어요. 학설 대립 없어요. 됐죠? 그 지문이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 지문이 이건 판례도 있는 겁니다. 판례도 있는 거라서 사법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불능미수가 설마 학설에 따라 달라지겠냐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안 달라져요. 똑같이 가요. 그냥 27조 가서 위험성 판단하고 만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류형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그 얘가 그거예요. 사냥꾼들이 멧돼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멧돼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오니까 멧돼지인 줄 알고 둘이서 쐈어. 근데 그게 누구야? 멧돼지가 아니라 10만이었어요. 이 사례예요. 됐어요? 인식사실은 멧돼지를 때려잡는다. 범죄 아니에요. 하지만 발생사실은 뭐가 된 거? 사람이 죽었어요. 고의 조각이죠. 사람 죽이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형이에요. 인류형. 이게 보통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구한날 그냥 사유형만 무조건 그냥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외우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교과서 읽다 짜증났을 건데 13조 얘기하면서 사실의 착오 여기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공부할 때 누가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쭉 보니까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요. 이 네 개가 광해 착오입니다. 광해 구성요건적 착오고 통상 아무 말도 없이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류형이에요. 사실은 인류형. 알겠어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오늘 처음 본 분도 있을 테고. 자, 일단 돌아왔어요. 자, 일단 이거 써놓고 보도록 합니다. 9번에서 가.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효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모든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이 견해에 따르면. 됐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이 자체가. 굵은 글씨 막 옆에 써놨잖아요.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이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하면서 가에 써놨죠. 위전착도 구성요건 저착으로서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그 효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 제 수업 안 듣는 사람이 이거 보고 이해되겠어요? 못하죠. 김편이 안에서 가르치겠지. 자, 하시고 자 여하튼 이거를 알아야 지금 얘기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견해에 의하면 적법과 불법의 한계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돼요. 당연하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단계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불법은. 그리고 구성계당성은 단지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종국적 판단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을 한 단계에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 지문은 이해하시고 우리가 통상은 3단계 범죄 체계론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불법하다 그래요? 잠재적으로 일단 불법하다 그래요? 잠재적으로 위법한 게 추정만 될 뿐이잖아요. 3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하지만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총체적 불법 구성괴당성이 인정되면 그냥 위법성까지 종국적으로 판단해버린 거라서 그냥 종국적 불법이에요. 종국적 불법. 됐죠? 그래서 이게 징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구성요건이 위법성 징표 기능을 담당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 갑니다. 이 견해에 하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부정되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행위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자 이게요 이렇게 써줬으면 우리가 참 좋을 건데 이게 모든 교수님 책에 써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 견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여기다 뭐라고 써주냐면 3단계 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뭐라고 하게 되냐면 행위의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부정되므로 이렇게 써줘야지 이해가 돼요. 다시요. 3단계 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부정되므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써야지 이게 이해가 돼. 처음부터 3단계 체계상이라고 하십시오. 3단계 체계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또 쓰세요. 3단계 체계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하는데 틀린 지문이죠.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거예요. 파리를 죽이는 것과 전쟁 중 적군을 사살하는 것 이걸 동일하게 평가하는 거라고요. 제가 금방 써드린 대로 써야 이 지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과서들이 다 이 지문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맨날 소극적 구성권 표지하면 제발 나오지 마라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에 기출문제 몇 개 가지고 지문을 외우면 그거 갖고 맞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창피하더라 이거죠. 이불킥을 많이 했지. 야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외웠다니. 하지만 여러분 소극적 구성권 표지로는 이미 우리 모의고사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넣을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넣고 설명을 지금 자세히 하는 거예요. 계속 가도록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사례 해결 시 악의의 가담자에 대해서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위전착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학설 6개를 순서대로 쓰라 그랬죠.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 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써놓고 법 효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단 위전착에 빠진 자 과고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과실범 고의범 과실범 고의범 과실범 과실범이야. 그리고 그 뒤에 가담한 놈 위전착에 빠진 자를 이용한 놈의 죄책할 때 간접정범이냐 교사범이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배우 가담자는 어떤 놈이라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교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써놓고 갈게요. 여러분, 다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서. 자, 월요일부터 301호 수업이, 뭐지? 수업이 진행된다고? 자, 됐습니다.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 엄격 책임설, 구성권적 착오 유추 적용설,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써놓고 자 일단 위전착에 빠진 자입니다. 위전착 빠진 자. 얘는 제가 과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근데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꼭 외우라 그랬어요. 일단 고의범의 구성요건당성 위법성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법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고의범의 구성괴당성 위법성까지는 인정하고 책임 요소에 있는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그 법 효과만 과실범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고의범의 구성괴당성 위법성까지는 전제를 깔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을 이용한 자. 아주 간교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를 쓰라 그랬죠. 또는 간까지 같이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떼똥맞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언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정범이잖아.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는 간접정범이 돼요. 간접정범이. 그리고 고의범으로 처벌되니까 당연히 교사밖에 안 되죠.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니까, 언행위로 처벌되고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니까 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맨 밑에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공범 종속성 중에서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죠. 정범이 뭐만 갖추면 돼? 구성괴당성과 위법성까지만 갖추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에서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이 될 뿐 아니라 고의범의 구성괴당성 위법성까지 정범인 갑이 갖췄기 때문에 교사범 성립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립이 가능해요. 둘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사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둘 다 가능하다 쓰면 안 되죠. 사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간접정범과 교사범 둘 다 성립이 가능할 때 뭐부터 검토해요?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서 간접정범부터 평가합니다. 다시요.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서 간접정범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인정되면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고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사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서 간접정범 여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지배가 인정이 되면 간접정범이고 되지 않으면 교사범으로 갑니다. 이렇게 써두시고 알아서 여러분은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떠나서 이제 돌아옵시다. 이거 내일 쓸 것까지 제가 써드렸어요. 지금 내일 답안에 써야 될 것까지 써드렸는데, 자, 읽어볼게요. 자, 뭐 돼요? 간접정범 가능합니다. 간접정범이 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견에 하면 위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사례 해결 시 악의 가담자에 대해서 교사범 성립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간접정범이 됩니다. 이걸 알면서 이용한 놈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견해에 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고의의 성질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의 인식을 요구한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처음에 제가 설명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비판점입니다. 이게 이 견해에 대한. 지금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극적 구성권 표지론에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 지문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복습을 하면서 생각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쉴게요. 좀 쉬었다가 사례 객관식 하고 사례 좀 하겠습니다.